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자리가 좀 색다르게 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두 님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 자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막 비트코인 주로 대부분 거래소에서 많이 투자하실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뭐 단계 레벨업을 하시면 아마 지갑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개인 지갑 어떤 것이 있고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지갑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개념들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좀 꼭 필요한 것인가 혹시 뭐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거래소를 잘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개인 지갑을 써야 되는지. 그래서 일단 한 4가지 먼저 간략하게 뭐 질문을 드리면 지갑이 실제로 비트코인을 저장하는 것인지, 네. 비트코인 지갑의 주요 기능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 키, 이제 프라이빗 키죠. 그리고 공개 키, 퍼블릭 키 2가지가 있는데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비트코인 지갑 주소는 무엇이고 이건 어떻게 좀 생성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두 대표님께서 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질문들이 저도 많이 받는 질문들이라서 한번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지갑은 그 자체가 비트코인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는 건 아니죠. 비트코인을 클라우드에 이렇게 저장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은 저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예약해 놓은 금고가 있는데 그 금고에 들어가기 위한 열쇠가 바로 이 지갑입니다. 하늘이라고 제가 표현드렸잖아요. 구름.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이제 관건인데 네. 나만 알 수 있는 루트에 금고에 내 비트코인을 꺼낼 수 있는 그 나만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지갑에서 생성되는 프라이빗 키라고 할 수 있죠. 개인 키.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 키, 개인 키라는 게 이제 개념이 등장을 하는 건데 나만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하니까 개인 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만약에 외부에다가 발설하거나 공개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저 구름 저쯤에 내 비트코인이 있겠구나 라고 하고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절대 공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개 키는 뭐냐? 공개 키는 개인 키에서 파생되는 무언가를 말하는 건데 이때 이제 해시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해시 펑션. 해시는 뭐냐면 한 방향으로만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을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8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8이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라는 건 모릅니다. 왜? 2 곱하기 4일 수도 있고 4 곱하기 2일 수도 있고 2 곱하기 2 곱하기 2일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엄청 많은 가지수, 경우의 수가 존재하잖아요. 8이라는 결과가 있지만 그래서 원웨이 펑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로만 흐를 수 있어요. 8을 가지고 그걸 유추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의 가지수가 2의 256승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 공개 키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 개인 키를 가지고 공개 키를 해시 펑션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의 256승. 이게 진짜 엄청나게 큰 수거든요. 이거를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이제 우리가 몇 가지가 있으니까 유추할 수 있지만 이제 그 2의 256승이라는 숫자는 전 세계 지구에 있는 모래알의 수보다도 많고요. 바닷속에 들어있는 물방울의 수보다도 많고 그리고 이 코스모스라는 책에 나오는 전 우주를 구성하는 원자의 수와 비슷할 정도로 많은 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유추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개인 키를 어디에도 유출하지 않으면 저 하늘에 떠 있는 비트코인의 위치를 누구도 특정할 수 없는 거고 공개 키는 대신에 공개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개인 키를 유추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2의 256승의 가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개인 키는 내가 잘 보관하고 있어야 비트코인을 가질 수 있는 거. 그리고 공개 키는 외부에다 공개하면 되는데 왜 공개를 하냐면 이제 이걸로 지갑을 만들기 때문이죠. 지갑 주소가 발급되기 때문이죠. 공개 키라고 하는 걸로 또 파생하는 게 비트코인 지갑 주소예요. 우리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출금하거나 입금할 때 쓰는 그 지갑 주소. 요게 이제 개인 키에서 파생된 공개 키에서 파생된 뭔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막 공유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로 보내 비트코인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나의 개인 키는 노출하지 않은 상태로 공개 키만, 정확히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만 사람들에게 공유되니까 비트코인 거래할 수 있고 내 비트코인이 어느 구름에 떠 있는지는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으니까 지킬 수 있고 이런 개념이다. 잘 이해가 되는 설명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진짜 정확하게 설명을 딱딱 이렇게 원리까지 찝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비유로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 개인 키는 비밀번호, 은행의 비밀번호. 그리고 지갑 주소는 계좌번호. 네, 그렇죠. 근데 그 계좌번호를 만들기 위해서 공개 키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럼 공개 키는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지냐? 아니, 공개 키는 비밀번호인 개인 키를 가지고 만드는 게 공개 키.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밀번호를 우리가 알면은
비트코인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기록이 된 장부인데 이거 움직일 수 있으니까 비밀번호를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네. 그 비밀번호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보관하는 곳이 지갑. 지갑. 우리 콜드 월렛 같은 뭐 USB처럼 생긴 거기에 그 비밀번호, 그 개인 키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거죠. 요 개인 키를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입력을 해서 하면 비트코인을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움직이는다는 것도 그냥 비유로 하면 움직이는 거고 그냥 실제 원리는 여기 장부에 쓰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훈종님한테 한 개를 보냈다라고 그냥 기록을 하는 거예요. 네. 기록. 그 기록을 하려면 이제 개인키가 필요한 거고. 이렇게 좀 하면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이해가 좋은 좀 설명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은행하고 비교하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네요. 우리 은행 비밀번호 열심히 관리하잖아요. 맞습니다. 절대 공개하지 않죠. 네.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계좌번호 그리고 비밀번호 이렇게. 음. 그래서 아까 또 지갑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뭐 하드웨어 뭐 이런 것 콜드 월렛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콜드 월렛도 있고 하드 월렛도 있고 또는 뭐 하드 월렛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소프트웨어 월렛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점도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뭐 모바일 지갑 또는 하드웨어 지갑이라고 나타날 텐데 이것에 대한 좀 장단점 그것도 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모바일 지갑 같은 경우 결국 웹에 온라인으로 해서 이제 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어떤 게 좀 위험한지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종이 지갑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선택하는 게 좀 안전한 선택인 건지 이거에 대한 좀 특징도 한번 다뤄주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분류가 네. 큰 가장 대분류는 하드 월렛과 콜드 월렛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하드 월렛과 콜드 월렛 가장 큰 분류의 기준은 이게 인터넷에 연결돼 있냐 안 연결돼 있냐. 쉽게 얘기하면은 은행 비밀번호를 클라우드에 넣어서 보관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하나 봐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하드월렛이라고 보는 네. 거고요. 네. 이제 비밀번호를 우리가 인터넷 연결 안 된 곳이 어딜까? 예를 들어서 그냥 종이에 적어가지고 금고에 넣어놔. 이거는 인터넷 해킹한다고 이 비밀번호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건 인터넷 완전히 끊겨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왜 보통 지갑이라고 하면 이렇게 USB처럼 생긴 요런 지갑에 요런 걸 비트코인 지갑이라 그러고 막 쓰잖아요. 네.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요거는 완전히 인터넷 분리되어 있는 지갑이에요. 이게 콜드 월렛인데 이게 이제 그 다른 표현으로는 하드웨어 형태의 월렛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하드 월렛은 인터넷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바로 접근해서 쓸 수 있는 월렛이라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메타마스크 같은 지갑은 하드 월렛이고 그게 뭔가 소프트웨어 월렛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 같은 데 보면 네. 우리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 고객의 자산을 콜드 월렛의 80%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 네. 20%만 하드 월렛에 보유해야 된다. 근데 콜드 월렛에 보유를 하면 불편해요. 왜냐면은 뭔가 고객이 계속 출금 요청하는데 출금 요청할 때마다 이 콜드 월렛을 입력해서 여기서 출금해야 되니까 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드 월렛에 있으면 되게 손쉽게 이제 자산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20% 정도는 뭐 운영의 편의성을 위해서 하드 월렛에 넣어서 입출금에 대응을 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자산은 콜드 월렛에 완전히 분리를 해서 외부의 해킹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관을 해라. 그렇게도 이제 가이드가 나오긴 하죠. 콜드 월렛, 하드 월렛. 네. 그렇죠. 그래서 종이 지갑 그럼 그 기준으로는 종이 지갑도 콜드 월렛이죠. 인터넷 그렇죠. 연결 안 돼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만약에 콜드 월렛이 USB 하드웨어잖아요. 네. 그걸 분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네. 당연히 마음이 벌렁벌렁거리고 내가 비트코인 잃어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되겠지만 지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을 저장하는 USB가 아니라 열쇠예요, 열쇠. 지갑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열쇠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열쇠가 그 지갑에 저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갑이라고 하는 거는 하드 월렛이든 콜드 월렛이든 개인 키라고 하는 열쇠를 만드는 용도로 우리가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드 월렛이든 콜드 월렛이든 지갑은 난수 생성을 통해서 개인 키를 만들어줘요, 우리한테. 2의 256승이라고 하는 랜덤 넘버를 난수를 통해서 랜덤 넘버를 우리한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랜덤 넘버가 나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개인 키가 되는 거예요. 지구에 있는 모래알 중에 하나를 내가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뭔지 아무도 모르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것만 잘 지키고 있으면 내가 그거를 종이에 적으면 종이 지갑이고 뭐 어디 철판에다 적으면 철판 지갑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난수를 생성한 지갑, 기계를 잃어버리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적어놨다는 가정에 이거를 난수를 어딘가에 잘 적어놨고 종이든 철판이든 냉장고든 아니면 머릿속이든 문신으로 새겨넣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것만 보관하고 있으면 내가 기계 지갑을 잃어버려도 괜찮다. 그 기계는 새로 사면 돼요.
그 브랜드가 아니어도 좋아요. 그 브랜드면은 뭐 더 좋겠죠. 왜냐면 더 쉬울 테니까. 복구할 수 있어요. 이게 적어놓은 난수 가지고 지갑 복구하기라는 메뉴가 모든 지갑마다 다 있습니다. 리스토어 월렛 뭐 이런 표현으로.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내 개인 키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제 비트코인 또 메타마스크도 마찬가지지만 개인 키가 이제 10진수나 아니면은 16진수 헥사데시멀이라고 하는데 16진수 숫자로 나와요.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이렇게 긴 게 나온단 말이에요. 256비트짜리. 이거를 어디 적는 것도 되게 힘들고 A, E, 뭐 B 뭐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시드 구문이라는 걸로 변환해서 나와요, 보통. 그러니까 또 난수를 생성을 해서 16진수 숫자를 24개나 아니면 12개. 왜 2개냐면은 하나는 128비트, 하나는 256비트이기 때문인데 어쨌든 12개나 또는 24개의 0단어로 변환해서 우리에게 줍니다. 이 0단어는 비트코인의 GitHub 레포지토리라는 곳에 가면 2048개 0단어를 누가 정해놔서 리스트가 쫙 있어요. 1번 단어 뭐, 2번 단어 뭐 이렇게 2048번까지 있는데, 이 16진수 개인 키를 다른 난수로 숫자로 변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번째 숫자, 몇 번째 숫자, 몇 번째 숫자, 그러면 그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0단어가 해당 단어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256비트짜리 개인 키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영문자와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256개의 단어가. 요거를 11개씩 잘라봐요. 11개씩. 잘라서 이렇게 쭉 세로로 나열을 하면 24개가 나와요. 24개의 집합이 나와요. 그러면 그 24개 집합 하나하나마다 0단어가 생기는 거예요. 1번 숫자 뭐, 2번 숫자 뭐, 이렇게. 요게 바로 시드 구문이라는 거고, 그래서 24개의 단어, 0단어. 이러면 이제 기록하기도 쉽고, 심지어 기억하기도 쉬워요. 좀 힘들겠지만 물론 좀만 노력하면. 그리고 그 단어 리스트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48개 단어가 이미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고 있다가 약간 헷갈릴 때는 들어가서 이 단어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이거를 적어놨다가 누구한테 보여주거나 아니면 사진을 찰칵 찍어가지고 내 핸드폰에 저장을 해놓거나, 그러면 그건 24시간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해킹을 당할 가능성이 있죠. 즉 그 단어 24개를 털리는 순간 내 비트코인도 털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만약에 프라이빗 키를 잃어버린 경우는 비트코인은 어떻게? 아까 질문과 연결선상인데, 비밀번호를 콜드월렛에 저장한다고 보면 개인 지갑을 잃어버리면 그 개인 키도 본인이 다른 데 안 적어놔서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방법이 결국은 개인 키는 어떻게 나오냐, 비밀번호 어떻게 나오는 거냐, 그게 아까 이제 훈종님 얘기했던 것처럼 시드 문구, 24개 단어 또는 12개 단어로 이루어진 시드 문구를 가지고 비밀번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비밀번호 잃어버려도, 또는 비밀번호를 담은 개인 지갑을 잃어버려도 이 시드 문구만 알고 있으면 비밀번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 키, 엄청난 그 자릿수를 외울 필요는 없고 못 외우는 거고, 그 시드 문구 12자리 또는 24자리만 꽁꽁꽁꽁 잘 이렇게 누가 알지 못하게 갖고 있으면 어떤 지갑을 사서 그쪽으로 이제 개인 키를 다시 만들어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핵심은 시드 문구를 잘 보관하는 겁니다. 만약에 시드 구문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개인 키를 잃어버렸다. 그게 근데 누구한테 이제 털린 거거나 해킹당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잃어버린 거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내 지갑은 아직 있어요. 지갑을 그러면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지갑은 어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내가 로그인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이제 지갑에 뭐 지문으로 로그인하든 아니면 뭐 내가 설정한 핀코드 4자리 숫자로 로그인을 하든, 로그인해서 개인 키가 거기 유지돼 있으니까, 내가 발급한 지갑, 개인 키가 거기 유지돼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비트코인을 계속 주고받고 저장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이 지갑이 뭐 프로그램에 다운돼서 갑자기 막 이제 복구가 안 돼, 안 켜져 막,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는 개인 지갑 갖고 있어, 안 잃어버렸어. 근데 이 비밀번호를 내가 어딘가 적어놓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비밀번호 개인 키. 그다음 시드 문구는 종이에 적어놨는데 색이 다 발에서 날아갔어.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일단 전송을 할 수 있어요. 이 지갑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지갑을 사서 또 새로운 주소를 옮겨놓고, 옮기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시드 문구 받죠. 옮기는 작업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지갑 잃어버리면 끝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없어지는 경우는 이 지갑을 만든 회사가 망한 거예요. 그럼 이 지갑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 시드 문구도 없어. 그럼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왜냐면 생각보다 좀 있어요. 우리가 지갑을 사면 지갑은 하드웨어니까 이렇게 보관을 하고 종이에 시드 구문을 적어서 보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여기 진짜 비트코인을 이거 주로 쓸 거 아니에요. 이건 계속 입출금할 때. 이거는 잘 안 잃어버리는데, 시드 구문은 본인이 어딘가에 넣어놨을 거잖아요. 서랍에 넣어놨을 수도 있고, 뭐 장롱 안에 넣어놨을 수도 있고, 이걸 까먹어요, 이걸. 그렇죠. 그리고 훼손될 수도 있고, 불나고, 또는 뭐 지워질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있고 뭐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종이에 적어놨으면 그런 케이스가 생기면 의외로 좀 있어가지고 네. 이 자산 옮겨놔야지. 새로운 지갑으로 다시 셋업해야죠. 그럼 거기서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뭐 어떤 걸 하고 좀 시드 구문 안전을 보관. 예. 우승정 잘 알아요. 네. 영상까지 찍었어.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다양한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일단은 종이는 너무 물성이 약하고 뭐 천재지변이 생겨서 불이 난다거나 홍수가 난다거나 이러면 거기 적어놓은 문구들이 다 소실될 수 있으니까 더 안전한 곳에 음각을 하는 게 좋죠. 그게 이제 철판인데 이 비트코인 지갑을 제대로 쓰시는 분들은 보통 철판을 많이 이용하세요. 뭐 인터넷 찾아보면은 철판을 파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생겼고 우리나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도 있더라고요. 한 4, 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철판과 함께 거기 음각할 수 있는 장비, 뭐 망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송곳처럼 생긴 펜을 같이 줘서 그걸로 음각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24단어를 0단어를 내가 직접 그 철판에 음각을 해서 보관하면은 그래도 불이 나거나 뭐 아니면 홍수 나는 건 전혀 문제가 없겠죠. 이런 천재지변으로부터는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기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내가 머릿속에 그걸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뭐 내가 어디 적어놓은 게 날아가거나 누구한테 뭐 뺏기거나 이래도 내가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가장 빠르겠죠. 네. 바로 기억해서 팍팍팍 한 다음에 내 비트코인 안전한 곳으로 옮기면 된다. 20몇 자를 어떻게 외워요? 어렵지 않아요? 까먹을 확률이 더 높지 않나? 난 어제 일도 잘 기억나. 되게 스마트한 방법이 여기서 여러 가지가 첨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외우고만 있는 거는 내가 또 뭐 콤마 상태에 빠지거나 그치. 사고를 당하면 또 이제 날아갈 수 있으니까 기억할 수 있는 곳에 저장을 또 해놓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무한도전 광팬이에요. 그래서 무한도전 시리즈를 파일로 컴퓨터에 다 가지고 있어요. 전 회차를. 근데 특별히 좋아하는 그 회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파일에다가 자막에다가 단어를 넣어놓는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무한도전 에피소드 중에 무한상사 그중에서 정준하 과장이 잘리는 씬을 좋아한다. 정준하 과장이 잘리는 씬 그 부분에 자막에 내 시드 구문을 넣어놨다 정도만 내 기억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누구도 알 수 없고 나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훼손도 방지해야 되고 네. 누군가 이거를 훔쳐가는 것도 방지해야 되잖아요. 두 가지를 방지해야 되는데 훼손을 방지하는 건 아까 철판 형태로 네. 훼손 좋은. 근데 이거를 또 누군가 훔쳐가면 똑같이 볼 수 있으니까 네. 훔쳐가는 걸 방지하는 거는 이번 24자리면은 24자리를 하나의 문구에 다 적어 놓는 게 아니라 한 몇 개를 띄엄띄엄 비워놔요. 한두 개 정도. 그럼 이걸 다 누가 가져가더라도 몇 개 빈 것 때문에 못 맞추거든요. 네. 조합이 힘드니까. 네. 그 몇 개 빈 거를 자기만 알거나 뭐 힌트를 줘서 이렇게 해놓는 거지. 어차피 영단어니까. 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고, 그러니까 더 안전하게 하는 방법도 중요한데, 진짜 사람들 많이 실수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2017년도에 이제 블록체인 아카데미 교육을 할 때 지갑 교육을 했었는데요. 네. 주로 그때는 나노 레저하고 트레저가 가장 많이 썼으니까 그걸 가지고 지갑 세팅하는 거 교육을 한 몇십 명씩 듣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자리에 이렇게 옆자리 앉고 앞자리 앉잖아요. 그럼 지갑을 세팅해요. 하다가 이제 그러면 종이가 나와요. 종이 니모닉을 이렇게 적어요. 니모닉 구호가 이제 시드 문구 이렇게 적어요. 보고 이렇게 적고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하는 행동 패턴이 있어요. 적고 이렇게 찍어 이렇게 까먹지 말아야지. 까먹지 말고 찍어요 이렇게.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핸드폰에 찍는 거. 찍는 거 하면 안 되고 네. 처음에 적을 때 옆에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봤을 것 같은데도 처음 적을 때 뭔가 노출될 가능성이 단 1이라도 있으면 이걸 안 쓰는 게 좋아요. 결국은 이걸 누가 안다는 거는 이 사람 비밀번호를 안다는 거고 비밀번호 안다는 거는 언제 어디서든지 여기에 비트코인 있으면 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엔 안 빼가요. 당연히 적은데 빼갈 리가 없지. 그러다가 언제 어느 순간 이 지갑에 비트가 많이 들어가 있어. 뭐 10비트, 15비트 들어가 있어. 그러면 나중에 빼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걸 누가 알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시드 구문을 적을 때 주변에 누군가라도 근처에 있거나 그런 상황을 안 할 때 시드 구문을 잘 적어 놓는 것도 중요해요. 필요한 것 같네요, 되게. 저도 사실 메타마스크 썼었거든요, 과거에. 근데 그때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시드 문구를 다 적어놓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몇 달 뒤에 해킹을 당했습니다. 맞아. 딱. 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조심해야 되겠다. 이제 그냥 느꼈어요. 우리가 이제 그냥 이게 익숙해서 그래요. 네. 뭐 어떤 것들에도 핸드폰에 찍어 놓는 게 잘 안전하니까 네. 전 주차만 해놓으면 기둥을 찍어 놓는데
그런 것처럼 예. 그런 것처럼 습관이. 습관. 그리고 HD 지갑 좀 잠깐 설명드려 볼까요? 예. 지금 보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비트코인 지갑은 보안을 더 높이기 위해서,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HD 형식을 띄는데 Hierarchical Deterministic Wallet이라고, 메타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갑 주소가 한번 발급되잖아요. 그럼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래소 쓰시는 분들도 아마 느끼실 텐데, 내가 한번 비트코인 지갑 주소 발급받으면 그게 안 변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진짜 은행 계좌처럼 계속 평생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계속 비트코인을 모으다 보면 특정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10비트코인, 막 50비트코인 이렇게 담겨있는 지갑은 누가 봐도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와, 여기 비트코인 많이 들어있네. 그러면 이 주인을 특정해보자. 누굴까? 그러면 특정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어디에서 돈이 들어오는지, 그게 뭐 업비트 거래소야. 그러면 업비트 거래소 중에 누굴까? 이렇게 특정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지갑들은 거의 대부분 HD 지갑이라고 해서 개인 키는 하나지만 이 개인 키에서 파생되는 지갑 주소를 한 70개, 80개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거를 자동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쓰게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 입금을 내가 여기 지갑에다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갑 주소 페이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지갑 주소가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그러면은 새로운 지갑 주소로 보내는 건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든 지갑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들어가는 건가 생각하지만 사실 똑같은 곳에 들어오는 거예요. 개인 키는 하나. 그러나 다만 이거로 파생된 지갑 주소를 미리 70개를 만들어 놓고 돌아가면서 저한테 주는 겁니다. 그 지갑이. 그러므로 이제 특정되지 않게 해주는 거죠. 마치 외부에서 보면은 다른 지갑 주소로 새로운 비트코인 들어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기 비트코인 많이 들었네, 여기 공격해야겠다, 이런 특정을 못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또 보안을 더 철저히 한 지갑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로 보내면, 그러니까 다른 주소가 계속 발급되겠지만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똑같이 내 지갑으로 들어옵니다. 다른 지갑 주소로 보이더라도. 되게 좋네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더 궁금한 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이제 사실 뭐 보유를 하고 있다가 뭐 자녀에게 주거나 또는 와이프에게 주거나 네. 뭐 이렇게 할 경우도 있겠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는 어떤 정보가 우리가 좀 필요한지 이것도 좀 궁금한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좀 어떤 절차가 좀 필요한지 이것도 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수수료 같은 것도 아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큰 금액을 굴리시는 분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뭐 걱정 안 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조금 소액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옮겼는데 막 내가 옮기고자 하는 것보다 더 큰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수수료는 좀 어떻게 좀 설정을 할 수 있는 건지, 또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주로 비트코인 지갑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비트코인 이외에도 뭐 다른 수요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이더리움이나 XRP나 이런 알트코인들, 네네. 이런 것들도 같이 담을 수 있는지, 혹은 이제 이런 것들은 아니 각자의 뭐 그런 지갑을 따로 사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조금 궁금합니다. 네. 제가 먼저 짧게 한번 여쭤본 것별로 답변해보면, 네. 비트코인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하나요? 상대방의 지갑 주소만 알면 됩니다. 주소면 네. 우리가 은행 계좌 할 때 은행 계좌번호만 보낼 수 있잖아요. 네. 네. 상대방 지갑 주소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 비밀번호 알아야죠. 비밀번호. 이게 개인 키. 네. 개인 키가 있는 지갑을 활용해서 넣거나 해야 되고, 네. 하나의 지갑에서 여러 개의 주소 생성할 수 있죠. 아까 훈종님 말씀하셨던 네. 그런 방법이고요. 다른 기기로 지갑을 옮기려면, 내가 레저 월렛을 쓰고 있는데 뭐 트레저 월렛을 새로 샀어. 네. 그러면은 레저 월렛에 쓰던 시드 구문 있잖아요. 똑같은 시드 구문으로 트레저 월렛도 복구를 하면 내 똑같은 자산이 레저 월렛에서도 비트코인 10개 있다 치고요. 네. 여기도 10개 보이고 여기도 10개 보이고. 똑같은 지갑에서 다 전송을 할 수 있어요. 두 곳에 다 같은 비밀번호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기기로 옮기려면 그냥 그 시드 구문, 아까 니모닉 구문이라고 표현하고요. 네. 시드 구문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새로운 기기 사면 이게 설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 만들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 복구할래? 그러면 이제 기존에 내가 시드 구문 들고 있으면 복구하면 되고, 난 그런 게 없어. 그러면 새롭게 만들기로 하면 된다. 거래 수수료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이제 재밌는 게, 거래소는 수수료가 고정이잖아요. 비싸게. 네. 얼마더라 요즘 비트코인 추금하면? 0.0008 비트코인입니다. 몇만 원 할 거예요. 16만 원. 그게 아마 거래소 수입에 꽤 클 거예요. 근데 실제로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지갑 대 지갑으로 보내는 걸로 하면 네. 본인이 수수료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수수료를 높게 설정하면 빨리 전송되고요. 본인이 수수료를 낮게 설정하면은 늦게 가요. 근데 이제 그 네트워크 자체가 그렇게 혼잡하지 않으면 낮게 설정해도 이제 비싼 속도로 가고, 갑자기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트랜잭션 거래가 몰렸어. 그러면 낮게 설정하면은 뭐 내일 들어가기도 하고 모레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할 때마다 설정하는 건데, 지갑마다 표준으로 설정해 놓은 값이 있어가지고, 아까 우리가 급송으로 보내려면 높이면 되고, 네. 이거는 뭐 가게만 가면 돼. 천천히. 그러면 좀 이렇게 수수료 아끼다시피 이렇게 옮겨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갑마다 다르긴 한데 그 여러 종류의 암호화폐를 동시에 지원하는 지갑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지갑은 여러 암호화폐들을 동시에 지원하긴 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여러 가지 메인넷들. 그래 지원을 해줘야지 또 그 코인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이 지갑을 이용하니까. 네. 뭐 심지어 레저 월렛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지원하는 코인이 몇십 개 될걸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만 전용으로 제공한 지갑도 있고. 네. 아무래도 어떤 이제 프로덕트든지 복잡해지고 이게 많아지면 그만큼의 외부에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지갑 이름이 뭐죠? 다루시는 거? 비트코인만 전용으로 콜드카드 Q, 또 있고 제이드. 뭐 제이드도 비트코인 전용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전용으로 한 지갑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지갑들 여러 개 다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럼 첨언만 좀 드리면 네네. 이 거래 수수료는 어떻게 설정하나, 이거는 지갑이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택하면 돼요. 근데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mempool.space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mempool은 대기열이라는 뜻이거든요. 비트코인 트랜잭션을 내가 전송을 요청하면 블록체인에서 이거를 블록에 담기기 전에 대기열이라는 곳에 먼저 대기를 해요. 요거를 채굴자들이 탁 잡아가지고 블록에 넣어줘야 내 트랜잭션이 이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수료 경쟁이 펼쳐지는 게 이 이유인 거죠. 내가 빨리 보내고 싶다면 수수료를 높이 설정해야 채굴자들이 먹음직스러운데 하면서 먼저 이렇게 딱 픽을 해주기 때문이죠.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대기열에 있는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높은 수수료를 먼저 채굴자들이 가져가요. 그래서 이 수수료를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이 mempool.space라는 홈페이지예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현재 네트워크 혼잡도에 따라서 한 요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계산을 해줘요. 실시간으로 계속. 주로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새벽 시간 요럴 때 들어가면 수수료가 아주 낮아요. 왜냐면 이때 트랜잭션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럴 때 이제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 간에 옮기면은 저렴하게 옮길 수가 있죠. 또는 주말. 네. 뭐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주말에는 트랜잭션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시간을 활용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보통 이게 기본적으로 설정해주는 수수료가 있어요. 그게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쓴 지갑이 이거를 약간 업데이트를 안 해놔가지고 기본 세팅 자체가 되게 낮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특별한 급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늦게 보낼 필요도 없어서 표준된 걸 보냈는데 얘가 안 가는 거예요. 네. 안 간다는 얘기는 방금 얘기했던 멤풀에서 채굴자들이 이 트랜잭션을 안 담아주는 거죠. 네. 왜냐면 비싼 수수료 있는 애들 많으니까. 그 왜 그러냐면 채굴자들의 수익 모델이거든요. 채굴자들이 수익 모델은 채굴 보상도 있지만 본인들이 담은 트랜잭션의 수수료 합도 본인들의 수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오늘 중에 가야 되는데 내일 돼도 그 조회해보면 나오거든요. 안 담겨져 있어. 그 다음날 돼도 안 담겨져 있어. 이게 담기려면 진짜 네트워크에 이제 한산해가지고 채굴자들이 안 담는 것보단 이거 담자 이렇게 담아줘야지 가는데 야, 씨, 이거 가긴 가야 되는데, 이거. 그러면 이제 방법이, 이게 있어요. 채굴자들을 다이렉트로 컨택하는 게 있어요. 그걸 제공해주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채굴자들을 뭐, 엔트풀이나 채굴 풀들에 직접 연결해주는 애들이 있어서, 직접 해서, 야, 이거 나 트랜잭션 여기 멈춰져 있으니까 좀 담아주라. 그럼 담아주는 이게 있거든요. 브로커들이 있어요. 브로커들이 있어요. 그럼 담아줘. 근데 그러려면 이제 돈을 꽤 줘야 되지. 비싸요. 몇십만 원, 꽤 비쌌어요. 10몇만 원인가. 네. 그래서, 저 돈 주고 담느니, 안 가는 건 아니니까 그냥 기다리자. 하여튼 보름 만에 가긴 하더라고. 고려네. 수수료는 그런 특징이 있다. 비트코인 이게 네트워크에서. 무한정 멤풀에 있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또 공식이 있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트랜잭션의 값어치가 귀중해지게 일부러 만들어 놓은 공식도 있어서 계속 무한정 이렇게 대결해 있진 않는다고는 합니다. 보름이면은 또 간다.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보면 솔직해요. 아주 시장 논리죠. 네. 시장의 논리에 따라가지고. 또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혹시 뭐 두 분 장모님, 훈종님은 어떤 지갑을 혹시 좀 사용하고 있는지, 뭐 왜 그렇게 좀 선택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경험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최근에 많이 우리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많이 쓰는 지갑들은 아직은 크게 안 쓰고 있고요. 예전부터 레저 월렛, 트레저 월렛, 그리고 좀 애국심이 좀 있기 때문에 국산 또 디센트라는 지갑은 국내 회사가 만든 건데 지문으로 인식해서 하는 거고, 뭐 레저나 트레저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오래된 지갑이고 네. 또 익숙해서 쓰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이제 문제점은 다 있죠. 이제 하나의 기업이 하는 거고 우리가 그 백도어에 대한 우려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지갑의 리스크라고 하면 본인이 만약에 아주 잘 관리했다.
근데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잖아요. 지갑을 만든 회사가 백도어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지갑 안에 있는 어떤 정보들을 얘가 뒤에서 뭔가 탈취할 수 있다면 뭐 그죠? 상상해볼 수 있고 그럴 수 충분히 생기면 안 되는데 뭐 그런 상황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거가 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모든 자산이 담기기 위험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좀 더 그런 코드들이 다 오픈소스 기반 나온 그런 거 안정된 지갑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훈종님이 또 쓰시니까 잘 알려주실 것 같고 뭐 저는 그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뭐 좀 지갑도 방금 얘기했던 그런 것도 우려한 네. 좀 지갑 써야죠. 네. 그렇군요. 저는 비트코인 전용 지갑만 사용하는 편이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알트코인들까지 같이 제공을 하는 지갑들은 보안에 아무래도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장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기능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보안에는 이제 치중을 못하게 되므로 트릴레마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전용 지갑을 사용하면 좋은 점. 여러 가지 보안에 대한 추가 장치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지갑들 중에 가장 광범위하게 많이 쓰이는 지갑이 이제 블록스트림 제이드라는 게 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다음에 기능도 초보자용 기능, 고급자용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광범위한 기능이 있거든요. 보안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에어갭 기능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에어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리적으로 지갑이 인터넷과 완전히 차단된 환경에서도 그런 환경에서도 비트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그 에어갭을 제공하는 지갑이 많이 쓰이는 게 이제 키스톤이라는 지갑이 있어요. 이거를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분들이 유난히 좋아하세요. 키스톤이라는 지갑은 비트코인 전용 지갑은 아니에요. 알트코인도 다 제공하는데 대신에 에어갭 기능은 제공을 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는 알트코인 투자를 많이 하니까 에어갭 기능이 있는 알트코인 지갑 키스톤이 좋은 것 같고 비트코인 전용 지갑이라면은 이제 제이드, 제가 말씀드린 거 블록스트림 제이드가 이제 좋은데 이게 더 좋은 이유가 오픈소스예요. 그러니까 장모님 말씀하신 대로 회사가 망한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지갑 프로그램이 이제 제공이 중단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오픈소스 기반의 지갑이라면 다른 개발자들이 그냥 달라붙어서 이거를 계속 제공할 수 있어요. 그 회사는 망하더라도. 그러므로 제이드 같은 오픈소스 기반 지갑인지를 확인하고 비트코인을 저장하는 게 좋고 여기서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비트키라는 지갑이 있어요. 비트키, 이 잭도씨가 만든 블록이라는 기업이 만든 지갑인데 이 지갑은 보안성은 조금 포기했어요. 다만 사용성을 엄청 증가시켰어요. 우리가 아까 시드 구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도대체 이거를 어디다 적어놔야 되는지, 내가 이거를 만약에 까먹거나 아니면 남한테 뺏기거나 아니면 내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이거를 어디 저장해놨는지도 우리 가족들은 모를 텐데 어떻게 비트코인을 찾아가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지갑이에요. 이거는 나 스스로만 지키는 게 아니다. 비트코인은 이 관점에서 출발한 거고 그래서 비트키는 이제 지문을 등록하는 형식입니다. 디센트도 그렇잖아요. 네. 지문을 등록하는데 내 지문만 등록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 지문도 등록할 수 있어요. 코사이너라는 개념이죠. 네. 서명을 하는 거니까 네. 나랑 같이 사인을 하는 사람을 등록을 해놓고 네. 내가 만약에 비명 행사를 하더라도 가족들 등록을 미리 해놓은 사람들의 지문으로도 비트코인을 찾아갈 수 있게 해놨다. 그리고 시드 구문을 적거나 이런 과정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 지갑 자체가 시드 구문을 발행하는 곳이자 저장소이고 이 시드 구문을 세 군데로 나눠서 보관을 해줘요. 자동으로. 하나는 이 기기, 네. 비트키라고 하는 기기, 그리고 내 스마트폰. 네. 내 스마트폰을 여기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블록의 서버. 이렇게 세 군데에 저장을 해서 이 중에 두 개만 맞으면 비트코인 출금된다. 이런 3분의 2 멀티시그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즉, 내 비트키 기기와 내 핸드폰이 만나면 비트코인 출금돼요. 그럼 내 비트키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으로 블록 서버와 내 인증을 해서, 개인 인증을 해서 비트코인 찾을 수 있고, 만약에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그럼 여전히 비트키 기기가 있으니까 이 블록에다가 또 요청을 해서 내 스마트폰 새로 등록해서 쓰겠다. 핸드폰과 비트키를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좀 복잡하지만 여전히 하나의 프라이빗 키는 블록 서버에 저장돼 있으니 마치 상속 증명하듯이 이거 내 거 맞다 이렇게 증명을 해야 돼요. 그거 시장 반발은 없었나요? 레저가 똑같은 컨셉, 똑같진 않지만 유사한 컨셉으로 프라이빗 키를 잊어버린 사람한테도 이걸 해소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 순간 이제 그거 너네가 프라이빗 키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역풍을 맞아서 오히려 그 신뢰가 확 떨어졌었는데 비트키는 애초부터 그 전략 했기 때문에 역풍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사람의 감안하고 니즈에 보니까. 따라 사용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뭐 보안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오히려 내가 잃어버릴 게 걱정되고 매니지하는 게 너무 어렵고 그런 거가 걱정되는 분들이 사용하면 좋은 지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그래도 블록에 있는 키를 해킹을 당했다 하더라도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지만 그렇죠. 출금되니까 네. 맞아요. 그 해커가
블록의 키도 해야 되고 내 핸드폰 것도 해야 되고 네. 그런 부분에서는 한 단계 더 있긴 하네요. 네. 음. 가능성이 낮지만 있는 게 빅키. 그러니까 적절한 완벽한 보안은 아니지만 적절한 보안과 편의성은 좀 커버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예. 우리 아까 뭐 방송 시작하기 전에 나누긴 했지만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갑자기 지금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오늘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면 내 지갑에 갖고 있는 자산들, 비트코인들은 내 가족에게 어떻게 전달되지? 그렇죠. 그 걱정이죠. 네. 네. 저는 그걸 아직 해놓진 않았어요. 음. 제 시드 구문을 뭔가 가족들이 알 수 있는 이걸 만들어 놓진 않았는데 필요하죠. 확인해야 되죠. 뭐 나름의 방법으로. 미리 증여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에? 가족 구성원별로 지갑을 미리 사서 음. 그 뭐 예를 아이가 둘이다 그러면은 지갑 와이프 것까지 해서 3개 사서 거기에다 비트코인을 내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 분산으로 보관을 하고 이 증여잖아요 사실상. 그러면은 증여를 언젠가는 신고를 빨리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증여를 사전에 미리 하겠다. 저는 좀 생각이 그래도 네. 보안도 중요하지만 후의를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유사시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쪽에 저는 조금 더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전용 지갑을 쓰지만 나만 시드 구문을 알고 나만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방식으로 살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그래서 내가 믿는 사람들은 찾아갈 수 있게 반드시 이게 해내야 된다 생각하고 제가 아직 자식은 없지만 자식이 있다면 언젠간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미리미리 그 세팅을 해놔야 된다라고. 방법은요? 비트코인 들고 죽진 않을 거니까. 그렇죠. 어떤 형태로 그 시드 구문을 전달, 유사시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 있어요? 생각했던 방법? 제가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빅키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상속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비트키 같은 걸 이용을 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비트키가 이제 어떤 기능이 있냐면 상속인을 미리 지정을 해서 지갑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지문 등록한다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제 자식이나 아니면 와이프 빗키를 사서 그 지갑 고유 번호를 제 기기에 등록을 하고 네. 연결을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속 기능이라는 걸 딱 키면 6개월 뒤에 자동으로 이 상속인에게 알람이 가요. 네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어. 너 본인 맞니? 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 6개월 동안 그 기간을 줘요. 내가 맞다, 내가 그 상속인이 맞다 이렇게 계속 수차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줘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 사람이 수차례 그 확인을 했다면 최종적으로 비트코인 자동으로 넘어가게 해놓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약에 뭐 노인이다. 그래가지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과정에서 내 비트코인을 누군가에게는 상속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런 기능을 쓸 수 있죠. 자동으로 내가 이제 저 지갑으로 비트코인 넘어가게 설정을 말하자면 해놓는 거예요. 저 이거 뭐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저 땡전환품 받는 거 없습니다. 블록사로부터. 내돈 내산 리뷰를 이번에 한번 드려본 거고요. 이런 게 있고 미리 증여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자식들에게 내가 2비트코인씩 예를 들어 물려주겠다. 그러면은 내가 그냥 끝까지 갖고 있을 게 아니라 미리 그냥 지갑에 넣어주고 홈택스 들어가면은 가상자산 상속 증여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계산도 되게 쉽게 할 수 있고 신고도 쉽게 할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거래소에서 저희가 거래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얼마의 매수 원가이고 지금 시장 가격은 얼마라서 이제 수익률이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지갑으로 옮겼다 쳤을 때는 사실 그렇게 수익률까지 체크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거는 스스로 그냥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어떻게 하시나요? 그거는 본인이 적어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저 지갑의 수익률을 나타내주는 기능은 없다. 있는 것도 있어요. 있는 것도 네, 있는데. 네. 예. 어. 근데 본인이 얼마에 샀는지 모르죠, 지갑이. 다만 이제 보통 지갑이 표현을 해주는 거는 네. 이제 지갑에 자산이 들어올 때 시점, 네. 입금될 때 시점이 이제 매수했다라고 만약 전제를 하고 그 시점에 가격을 불러와서 모니터를 하는 거 있을 텐데 네. 지갑이랑 거래소는 어차피 분리되어 있는 하나의 저거니까 네. 거래소에서 내가 뭐 낮은 가격에 샀는 거를 지갑이 인식할 방법은 없어요.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보냈을 때 그 시점에 이제 가격을 트래킹해서 뭐 수익률 환산해서 보여주는 경우는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서비스마다 서비스는 다르죠. 있고요. 또 다르네요. 이것도. 비트코인 지갑들이 보통 콜드 월렛들이 보면은 스마트폰 앱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딸려있는 스마트폰 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앱에 워치 온리 지갑을 만들어서 실시간 가격도 보여주면서 수익률도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콜드 월렛은 장훈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아무것도 보여주는 게 없어요. 비트코인 잔고 말고는. 개수만. 네. 근데 이제 이 개인 키를 공개키로 전환한다 했잖아요. 공개키가 지갑 주소로 전환되고. 근데 공개키만 이 지갑의 스마트폰 앱에다가 네.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갑, 스마트폰에 있는 지갑은 뭐가 되느냐? 워치 온리 지갑이 돼요. 조회 전용 지갑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비트코인을 출금할 수 없어요. 개인 키가 없으니까. 네. 공개 키만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잔고만 보이고
보낼 수는 없는, 출금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시간 비트코인이 가격이 추적이 되고 네. 내 비트코인 개수가 평단가 대비해서 수익이냐 손실이냐 이것까지 보여주는 그런 앱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갑을 쓴다는 얘기는 직접 자산을 비트코인을 전송부터 해서 다 해야 되는 거라서 네. 습관을 처음에 잘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투자도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아까 니모닉 그 시드 문구를 이제 만들고 관리하는 거에서도 아까 안 좋은 습관들을 안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개인 지갑에서 비트코인을 전송할 때도 한 두 가지의 되게 중요한 습관이 있어요. 하나는 소액을 먼저 보내본대요. 소액. 한 번에 절대 내가 보내고자 하는 금액을 다 보내는 거 좀 지양하는 게 좋아요. 내가 이제 지갑 주소를 보통은 다 적지 않고 드래그를 해서 붙여서 보내잖아요. 근데 많은 실수가 드래그를 했는데 끝에 두 자리가 빠진다거나 한 자리가 빠진다거나 그리고 잘못 복사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했는데 컨트롤 C를 잘못 눌러서 옛날에 복사한 게 들어갔다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주소를 잘못 붙여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통은 이제 비트코인 보도 전송하면 하나만 보내도 지금 1억 2천이잖아요. 큰 금액이란 말이죠, 보통. 그래서 소액 딱 보내서 이게 제대로 도착했다. 만약 거래처다. 그럼 소액을 먼저 보내고 제대로 도착했나요? 그래서 전송 확인 체크하고 나서 맞으면 제대로 본 물량을 보내는 거죠. 그렇죠.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피싱이 그런 피싱도 있어요. 컴퓨터에 이제 피싱 이게 코드 깔리면 복사를 쫙 해서 하면 붙여 넣을 때 다른 주소로 들어가는 피싱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사를 찍 하잖아요. 네. 그리고 붙여 넣잖아요. 그럼 이 주소가 내가 보내야 되는 주소가 맞는지를 꼭 체크하는 습관 필요해요. 근데 전체를 다 비교하기 힘들잖아요. 네. 앞에 세 자리, 뒤에 세 자리 정도만 비교하면 돼요. 앞에 한 세 개 알파벳과 맞네? 뒤에 세 자리 알파벳 정도를 비교해서 맞네 하면 이제 보내는 거. 이건 첫 번째 습관하고도 연결되긴 해요. 그러네요. 왜냐면 이거 되돌릴 수 없어서 우리가 은행에서 돈 잘못 보내면 진짜 엉뚱한 사람한테 보내더라도 이건 다시 은행한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아서 이미 잘못된 데 가버리면 회수할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요. 인지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뉴스 찾아보면 네. 어이없이 전송한 케이스들 보통 회사의 그 지갑 담당들이 어이없는 수량 전송하는 케이스들 그 찾으면 꽤 나와요. 이렇게. 네. 조심해야 될 부분이네요. 네. 기본적인 습관을 좀 잘 만들어야지. 우리가 은행 계좌 전송할 때 소액 테스트로 보내지 않잖아요. 낯선 경험이에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맞아요. 그 거래처 돈을 계좌가 통장 사고 났는데 먼저 10,000원 보내보겠습니다. 낯선 경험이에요. 누가 돈 보낼 때도. 근데 크립토는 그렇게 하긴 해야 돼요. 그렇죠. 사실 뭐 은행 계좌이체 볼 때는 사실 누가 받는지 이름이 뜨잖아요. 그렇죠. 계좌 그게 보면 확인되지. 그게 되니까 그런데. 그치. 그게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으니까 없으니까. 소액을 한번 해보는 게 맞네요. 또 하나 해킹 혹은 손실 위험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질문인데요. 이제 지갑에서 뭐 지갑 저희 옮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도 해킹이 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뭐 지갑 주소 복사한 피싱도 마찬가지고 옮긴 과정에서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 사고도 좀 발생한 것 같긴 한데 2월 달에 있었던 바이비트랑 이더리움 그런 것도 그 비슷한 거였나요? 맞아요. 이더리움 그 해킹 사태는 네. 정확히는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결함을 이용한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바이비트가 가지고 있었던 콜드 월렛에 있었던 이더리움을 핫월렛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해킹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옮기는 사이에 해킹을 당한 거다라고 우리가 하면은 마치 전송되는 중에 그걸 누가 가로챘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네. 그건 아니고 잘못된 지갑 주소를 제공을 하고 자기가 제대로 된 지갑 주소로 보낸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비트코인을 탈취한 그런 피싱 사기예요, 사실상. 피싱 사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비트 거래소 직원들이 일단 특정이 됐고요. 4명인가가. 그 특정된 직원들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해킹을 미리 당한 거예요. 여기에 말웨어가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더리움을 몇십 개를 빼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이들이 승인을 다 했는데 승인을 할 때 지갑 주소가 보여질 거 아니에요. 여기로 보낸다. 네. 이 지갑 주소가 내가 확인을 했어요. 화면에 보여지는 거니까. 맞는 지갑 주소 맞아. 여기로 보내는 거야. 근데 사실상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야. 해커의 지갑 주소로. 바이빗은 좀 더 고도화되게 한 거고 비슷한 형태로 이제 그 홈페이지 자체를 새롭게 이제 가장 유사하게 떠가지고 잘못된 주소로 보내게 하는 형태가 되게 많아서 이제 그게 피싱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결국은 아까 맨 처음과 같은 습관으로 하면 네. 처음으로 이제 1000명으로 보낸 코인이 도착 안에 있어. 네. 트랜잭션 들어가 보면 이제 그땐 제대로 된 주소가 뜨거든요. 뭐 트랜잭션 조회해 보면 엉뚱한 데로 간 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인지하고 좀 방지할 수 있어서 그런 습관이 좀 해소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아마 그 뭐 거래소에서는 또 계속 하던 직원들은 그것도 안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네, 배송할 수도 있고. 익숙하면 또 그럴 수 있네요. 요즘 개인 지갑들은 이 진유인 체크라는 걸 해줘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이제 지갑 주소를 딱 여기로 보낸다라고 할 때 지갑 주소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싱에 오염된 걸 수도 있으니까 콜드 월렛 이 기기에 똑같은 지갑 주소를 보여줘요. 이 주소로 보내는 게 맞니? 더블 체크해봐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다르면은 이제 이게 사기인 거고 맞으면은 맞구나 하고 보내게 해줘요. 그럼. 점점 보안도 고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뭐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지갑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나눠 보았는데 좀 도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한번 소감 또 한 번씩 말씀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뭐 워낙에 변동성이 크니까 비트코인 쳐다보기도 싫다 이런 분들도 많고 저도 좀 피곤해요 사실상. 근데 이럴 때일수록 그냥 되게 심플한 전략이 가장 최고의 성과를 내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그 전략은 비트코인을 그냥 꾸준하게 매수하는 거 정기적으로. 그리고 가격이 좀 많이 빠졌다 싶으면은 좀 용기 내서 추가 매수하는 거. 그 정도로 단순한 전략만 계속 유지하면서 비트코인 개수 늘려나가면 반등이 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언젠가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상승장이 온다. 그러면 그때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 매수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갑 얘기 좀 많이 나눴었는데요. 지갑을 또 이용하고 해야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야무화폐나 이게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로 만들어서 나온 이런 자산들을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잘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조금 뭐 너무 이렇게 계속 상승하면 이런 지갑 공부할 틈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호재 찾고 뭐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좀 긴 호흡으로 좀 봐야 되는 여유가 좀 있잖아요. 그런 시간에 이런 지갑도 한번 이용해 보시고 소액 한번 보내도 보시고 그렇게 좀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도 먼저 테스트해 보는 게 나중에 이제 큰 금액을 또 보내거나 해야 될 일이 생기고 본인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또 많이 오르면 이제 그때부터 큰 금액이니까 그때 유용하니까요. 이런 시기에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소감 잘 들었고요. 이제 저희와 함께 또 이렇게 건전하게 건강하게 좀 투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코인투자학교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너무 잘하는데?